일론 머스크와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 우주적인 비전과 미션. 오늘날 세계적 혁신가들 중 누가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제프 베이조스, 마크 주크버그 같은 사람들이 떠오를 것이다. 그들은 분명 우리의 일상생활을 혁명적으로 바꾼 혁신가들이다. 그러나 칼 세이건의 뒤를 잇는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 닐 디그레스 타이슨에게 물어보면 그 답은 간단하다. 바로 일론 머스크이다. 닐 디그레스 타이슨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은 단순히 스마트폰에 탑재된 멋진 앱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회, 문화, 소통 방식, 그리고 인류 문명을 다음 세기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동력들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닐 디그레스 타이슨은 일론 머스크가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테슬라 자동차를 산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를 좋아합니다. 우주 탐험을 이해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역시 일론 머스크를 이해하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미래 문명의 프론티어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회의 모든 분야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개척하는 성과들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면 결국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가장 자주 비교되는 사람은 아마도 스티브 잡스일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 PC를 개발해서 사람들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를 스마트폰 형태로 사람들 손에 쥐어주었다. 그가 현대인들의 생활 양식에 끼친 영향은 계산할 수조차 없다. 그는 전통적인 의미의 경영자보다는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천재 엔지니어이자 발명가이다. 그런 면에서 일론 머스크는 스티브 잡스와 흡사하다. 그는 스티브 잡스처럼 자신이 벌인 사업에서 직접 엔지니어링과 디자인 실무를 주도하면서 끊임없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다른 점은 일론 머스크의 비전은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적인 스케일을 갖고 있고 사업 범위가 우주 로켓 사업부터 전기 자동차와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스티브 잡스보다 더 뛰어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가 하는 일은 현재 진행형이므로 판단은 후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그의 비전과 관심 범위가 스케일이 더 웅대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영감을 준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스티브 잡스가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꿨다면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원대한 비전과 미션을 갖게 됐을까? 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사고의 깊이와 폭이 남달랐다. 그는 12살에서 15살 사이에 실존적 위기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당시 그에게는 인생의 모든 것이 덧없어 보였다. 그래서 그는 삶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책들을 읽었다. 처음에는 실존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니체와 쇼펜하우어의 책들을 탐독했지만 부정적이라고 느꼈다. 그런 그에게 긍정적인 철학을 정립하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트위터에 자신의 철학은 더글러스 애덤스와 아이작 아시모프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사상가로 꼽은 더글라스 애덤스가 쓴 코믹 공상과학 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는 사고의 범위를 광대한 우주로 확장하였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우주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수록 궁극적인 질문인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우주라는 무대가 인간 의식의 범위와 크기를 넓히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인류가 우주를 무대로 활동하는 종족이 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에게 큰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책은 아이작 아시모프가 7권에 걸쳐 연작으로 쓴 공상과학 대하소설 파운데이션 시리즈다. 이 책은 미래의 우주에서 거대한 은하 제국의 붕괴와 재탄생을 묘사한 작품이다. 그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인류의 문명을 지속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일론 머스크는 더글러스 애덤스와 아이작 아시모프로부터 영향을 받아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다가 염세적이고 부정적으로 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인류가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려면 우주를 무대로 활동하는 문명을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주를 무대로 활동하는 종족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새로운 모험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지구상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왜 화성에 가려고 하나요? 2017년 4월 테드 강연에서 받은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테슬라가 아니어도 화석 연료는 유한하기 때문에 지속가능 에너지로 가는 것은 필연입니다. 테슬라는 기후변화의 위협 때문에 그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10년만 앞당길 수 있어도 지구 환경에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화성에 가는 것은 필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살고 싶다고 느끼는 미래를 원합니다. 우주를 무대로 활동하는 미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누군가의 구세주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미래를 생각할 때 슬퍼지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청중들로부터 박수가 터져 나왔고 사회자는 아름다운 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청년기에 인생의 목표를 정했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했다. 인류가 궁극적으로 우주를 무대로 활동하는 종족이 되려면 매우 긴 세월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실행할 수 있는 2가지 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는 화성의 정착지를 건설함으로써 인류가 훗날 다행성 종족이 되고 더 먼 훗날에 은하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문명을 건설할 수 있도록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 인류의 유일한 터전인 지구를 최대한 오래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를 지속 가능 에너지 사회로 하루빨리 전환해 기후변화의 위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2가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주 로켓 사업, 전기 자동차 사업, 지속 가능 에너지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미션이 추가됐다. 그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슈퍼 인공지능의 탄생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는 최첨단 인공지능의 개발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고는 슈퍼 인공지능의 탄생이 임박했다고 판단했다. 인공지능의 위협에 대해서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의 주의를 환기하려고 노력했지만 큰 호응이 없었다. 그래서 직접 우호적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비영리 연구소를 설립했고 인간과 인공지능이 연결돼 공생하는 시스템 개발 회사도 설립했다. 사업가인가 혁신가인가? 세간에는 그를 평가하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 특히 그의 우주로켓 사업과 전기차 사업 초기에 자금난에 시달릴 때 많은 전문가의 비판과 조롱을 받았다.
최근 들어서야 여러 사업체의 실적이 개선되고 테슬라의 주가가 하늘로 치솟으면서 높이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졌다. 그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천재적인 사업가라고 칭송한다. 그러나 그를 사업가라는 틀에 가두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선지자이며 끊임없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혁명가이다. 그의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점은 훼손할 수 없는 본질이다. 일론 머스크는 조 로건이 진행하는 인기 팟캐스트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을 사업가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제가 사업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면 제가 거물 사업가라고 소개돼 있어요. 누가 이것 좀 바꿔주세요. 거물을 자석으로요. 사실 제가 하는 일의 80%는 엔지니어링과 생산 공정에 관련된 것들이죠. 즉, 하드코어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이에요. 구조, 기계, 전기, 소프트웨어, 유저 인터페이스, 우주공학 같은 것들이죠. 그가 직접 기술적인 실무에 참여하는 것은 사업들이 점진적인 기술 발전 속도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는 자기가 죽기 전에 화성에 많은 사람이 가서 정착지를 건설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려면 기술 개발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우주 탐사, 전기차, 지속 가능 에너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까지 파산하지 않고 성공 신화를 써온 것은 바로 끊임없는 기술 혁신 덕분이다. 그가 세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어려운 기술적 난제들로 가득한 긴 여정을 앞에 두고 있다. 그는 기술 혁신 속도를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직접 연구개발 팀원들과 불철주야 기술 혁신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우주 로켓 회사인 스페이스X와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를 설립할 때 살아남을 확률을 각각 10%로 추정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에게 투자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의 개인 자산만 투자했다. 친한 친구 중 한 명은 로켓 발사가 실패하고 폭발하는 영상들만 모아서 보여주는 뜯어말리기도 했다. 그는 무모한 사업을 시작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9개의 사업체를 설립했다. 그중 인류의 화성 이주를 목적으로 설립한 스페이스X가 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이다. 그래서 자기 시간의 50% 이상을 여기에 할당하고 나머지 시간을 다른 사업들에 쓰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테슬라가 대량 생산을 시작할 때 예상보다 더 많은 기술적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했다. 그럴 때마다 밤낮을 잇고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난관들을 극복해왔다. 지금도 여전히 시간을 쪼개서 완전히 다른 분야 사업의 기술 개발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와 같이 여러 개의 첨단 사업체의 핵심 실무를 직접 수행하는 최고 경영자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사람은 나오기 힘들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로켓 엔진과 우주선을 디자인하고 자동차 생산 라인의 문제점들을 직원들과 함께 뒹굴며 개선하고 인간의 뇌에 심는 칩을 개발하는 등의 실무에 직접 참여한다. 그러기 위해 각 관련 분야의 지식을 스스로 학습해 전문가가 된 천재이자 강인한 의지와 추진력을 가진 혁명가이기도 하다. 그의 회사들은 마케팅 부서와 마케팅 예산이 없다. 창조적인 혁신 기술과 탁월한 성능의 제품 자체가
마케팅 도구인 것이다. 그는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자신의 주된 업무는 하드코어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앞서 언급한 2018년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로건은 유명 코미디언이자 UFC의 해설가로 유명하다. 특히 그의 팟캐스트 방송인 조 로건 익스피어리언스는 구독자가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조 로건은 일론 머스크와 함께 위스키도 마시고 비속어도 섞어가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끌어냈다. 그러다가 마리화나가 섞인 담배를 피우다가 한번 맛 좀 보라고 권유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마리화나가 합법이다. 일론 머스크는 마리화나 담배를 어색하게 한 모금 빨고는 바로 뱉었고 자신은 마리화나를 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언론 매체는 일론 머스크가 마리화나를 핀다며 사진과 함께 대서특필했고 월가로부터 비난이 쇄도했다. 마치 모두가 그는 마약을 하는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 일론 머스크도 사람인지라 세간의 비판이 종종 불편했지만 회피하는 법이 없다. 특히 불공정하다고 느낀 비판에 대해서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정면으로 대응해왔다. 2018년 CBS의 60분의 출연에 진행자인 레슬리 스탈에게 자신의 적극적인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스탈, 당신은 트윗을 많이 올리죠? 머스크, 나는 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트윗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헤어스타일을 사용하는데 나는 트윗을 사용하죠. 스탈, 당신은 비평가들에게 반격하기 위해서 트윗을 사용하나요? 언론과 일종의 전쟁을 치르고 있죠? 머스크, 트위터는 전쟁터입니다. 누군가 전쟁터에 뛰어든다면 제게는 좋아, 당신 검투장에 들어왔군, 한번 싸워보자 라는 상황이 되죠.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는 비판에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타협을 거부하고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계획한 것들을 밀고 나간다. 그의 그러한 태도와 비전과 미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의 회사에서 일하려고 줄을 서고 있고 열렬한 팬덤도 점차 커지고 있다. 하루에 식비 $1로 생활하기. 그는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추진력을 가졌다. 그에 대해 인간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성장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자. 그는 1971년 6월 28일 남아프리카의 프리토리아에서 캐나다 출신의 모델이자 영양사 경력을 가진 어머니 메이 머스크와 남아프리카 국적의 엔지니어인 아버지 에롤 머스크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외증조부인 존 일론 홀드먼은 미국의 미네소타 출신으로 캐나다로 이주했다. 그는 자신의 특이한 이름 일론은 외증조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했다. 외할아버지 조슈아 노먼 홀드먼은 매우 모험심이 강했다. 캐나다는 개인의 생활을 너무 많이 제재한다고 불만을 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남아프리카로 이주했다. 외할아버지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남아프리카 곳곳을 누비며 정착할 곳을 찾아다닌 끝에 프리토리아에 정착했다. 실제로 외할아버지 부부는 단발 비행기로 남아프리카에서 호주까지 최초의 비행 성공 기록을 갖고 있다. 그는 자기의 모험심이 외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능력이 뛰어난 전기기계 엔지니어였다. 일론 머스크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기계장치들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궁금증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물어봤고 사물의 작동 원리 등 실제적인 지식을 습득했다. 아버지의 사업이 성공한 덕분에 풍요로운 생활을 했다. 그러나 1980년 부모가 이혼함으로써 가정이 해체됐다. 처음에 그는 두 동생과 함께 어머니와 생활했다. 어머니는 생활력이 강했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에 4가지 일을 하기도 했다. 2년 후 그는 혼자 지내는 아버지를 측은하게 생각해 어머니와 두 동생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렇지만 그 결정을 후회했다.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일론 머스크는 한번 깊은 생각에 잠기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심지어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고 제자리 뛰기를 해도 의식하지 못했다. 어머니와 의사들은 기머거리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했을 정도였다. 마침내 아들이 구상하는 발명에 대해서 몽상에 깊이 빠져든 상태인 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이렇게 회상하며 말한다. 그 애가 자기 두뇌 속으로 들어가면 다른 세상에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도 그래요. 이제는 새로운 로켓 같은 것을 디자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죠. 그는 10살 때 아버지를 졸라서 컴퓨터를 산 뒤 스스로 베이직 프로그래밍을 배웠다. 12살 때 블래스터라는 컴퓨터 게임을 만들어서 $500를 받고 잡지사에 팔았을 정도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접속하면 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그는 지적 탐구심이 강해서 틈만 나면 책을 읽었고 그러다 보니 학교 친구들과의 교제가 원활하지 않았다. 그는 한동안 지속적으로 불량 학생들의 폭력에 시달렸다. 한때는 너무 많이 맞아서 의식을 잃고 일주일간 병원 신세를 진 적도 있었다. 학교에서는 폭력에 시달리고 집에서는 난폭한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으며 매우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서 어머니의 나라인 캐나다로 이주했다. 그가 캐나다로 이주한 이유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다.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를 밀어붙이는 정권 하에서 군대에 징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말도 있다. 또 어릴 적부터 동경하던 실리콘밸리에 진출하기 위해서였다는 말도 있다. 지구상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실리콘밸리이다. 그는 어릴 적부터 기술 혁신의 메카인 실리콘밸리로 진출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 다행히 일론 머스크는 어머니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서 1년간의 서류 준비와 신청 절차를 거쳐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17살이 된 그는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무작정 캐나다로 가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몬트리올에 있는 외중조부에게 연락을 했다. 그러나 외중조부는 이미 미네소타로 떠난 후였다. 그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다. 캐나다 전역에 흩어져 있는 외가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여러 가지 막노동을 하면서 1년을 보냈다. 그는 외가로부터 물려받은 강인한 모험심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견뎌냈다. 그러는 동안 어머니와 두 동생도 캐나다로 이주해 다시 가족이 모이게 됐다. 그의 강인한 의지를 상징하는 일화가 있다. 그는 17살 때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서 극도로 식비를 줄이고도 살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하루에 1달러의 식비만 가지고 생활하는 실험을 감행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한 달에 30달러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생존에 필요한 내 임계치는 꽤 낮더라고요. 대형 슈퍼마켓에서 핫도그와 오렌지 주스를 다량으로 사고 가끔 파스타와 병에 든 토마토 소스를 먹으면 되더라고요. 싸구려 아파트와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굶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적어도 식비 관점에서 하루 1달러로 버틸 수 있다면 한 달에 30달러 버는 것은 쉬우니까 언제든지 부담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 그는 1989년 킹스턴에 있는 퀸즈 대학교에 입학해서 2년을 다녔다. 그 후 1992년 미국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전학해 1995년 와튼스쿨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예술과학대학에서 물리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학과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5년 동안 다녔다. 그는 친구들과 지적인 대화를 마음껏 나누며 대학 생활을 보냈다. 1995년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졸업한 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응용물리와 재료과학 분야의 박사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그러나 인터넷 창업 붐 속에서 대학원 등록 후 이틀 만에 학업을 포기했고 사업을 시작했다. 미래를 위한 사업들. 그는 청소년기부터 컴퓨터, 우주 탐험, 지속가능 에너지 등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요인들에 관심을 집중했다. 지난 25년에 걸쳐서 그는 다양한 업종의 회사들을 설립했다. 완전히 다른 분야의 사업체들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초인적인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 신화를 써왔다. 하나같이 기술 회사이다. 이 회사들은 현재의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앞당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직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의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충분히 발전된 기술은 마술과 구별할 수 없다. 일론 머스크는 공상과학 작가 아서 클라크의 말을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동시대인들에게는 마술로 보이는 미래형 신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 그는 시간이 가면 기술이 자연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1969년에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이후 달에 가는 것이 중단됐고 그 다음에 개발한 우주왕복선은 지구 궤도에 머물렀으나 이마저 중단됐다면서 미국의 우주 탐사 기술은 거꾸로 바다까지 퇴보했다는 것이다. 위대한 고대 문명을 이룩한 이집트는 피라미드 짓는 방법을 잊어버렸고 거대한 수로 시스템을 건설한 로마 제국도 그 기술을 잊어버렸다. 그는 기술 혁신은 많은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한다. 그가 일반적인 경영자들과 달리 오직 기술 혁신으로만 승부하며 지난 25년간 쉼없이 달려오면서 설립하고 경영한 회사들을 시간 순서대로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품었던 꿈들을 한 단계씩 실현해온 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일론 머스크가 시작한 첫 번째 사업은 집2라는 웹 소프트웨어 회사이다. 어릴 적부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재능이 있던 그는 동생 킴벌과 함께 엔젤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구해서 회사를 창업했다. 당시 회사 사무실과 숙소를 모두 마련할 돈이 없어서 사무실만 구했다고 한다. 밤에는 사무실 바닥에서 잠을 잤고 아침 일찍 근처에 있는 YMCA에서 샤워를 한 후에 집에서 출근하는 척 했다고 한다. 그는 신문사들을 위한 지도와 길 안내 기능과
전화번호 검색 기능을 가진 인터넷 시티 가이드를 개발했다. 지금은 이와 유사한 앱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집투에서 일하는 기간 내내 그는 밤낮으로 코딩 작업에 매달리면서 제품에 계속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1998년 기준 뉴욕타임스, 시카고 트리뷴 등 160개의 신문사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1999년 2월 PC 제조회사인 컴팩에 3억 700만 달러에 매각했다. 그는 자신의 7% 지분에 해당되는 2,200만 달러를 손에 쥐었다. 일론 머스크는 집2의 매각으로 거액을 번 한 달 후인 1999년 3월 두 번째 사업으로 1,000만 달러를 투자해서 21세기형 온라인 금융 서비스 회사인 엑스닷컴을 설립했다. 2000년, 이 회사는 1년 전에 페이팔을 개발한 경쟁사인 콘피니티와 합병했고 일론 머스크는 CEO가 됐다. 합병된 회사는 페이팔 서비스를 향상하는 데 집중했고 회사 이름도 페이팔로 개명했다. 그는 인프라를 유닉스 대신 마이크로소프트로 바꾸길 원했다. 하지만 다른 임원들이 반대했고 의견 충돌로 이어져 CEO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됐다. 그럼에도 페이팔은 닷컴 붐이 한창이던 시절에 가장 성공한 회사 중 하나가 됐다. 2002년, 이베이가 15억 달러에 페이팔을 인수했다. 대주주인 그는 지분 11.7%에 해당하는 1억 6,500만 달러를 받았다.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번 것이다. 통상적으로 그런 억만장자들은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그는 어릴 적부터 꿈꿔오던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두 사업의 성공으로 거액을 손에 쥔 일론 머스크가 첫 번째로 시작한 프로젝트는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고 가장 성공 가능성이 낮은 우주 개발 사업이었다. 그 후 전기 자동차,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 장치, 인공지능 등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이 사업들은 한결같이 획기적인 기술 혁신이 이루어져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의 사업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고 순항하면서 관련 사업들의 지형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한 사람이 이처럼 어려운 다수의 사업들을 기획하고 직접 실행해 나가는 것을 보면 실로 경이롭다. 그가 벌인 사업들은 한결같이 기술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아주 낮았다. 그중 한 가지만 성공해도 대단한 업적으로 치부될 것이다. 그런데 그는 모든 사업의 기술 실무를 직접 책임지고 이끄는 엔지니어면서 동시에 경영을 책임지는 CEO다. 이런 사례는 실로 전무후무하다. 일론 머스크가 천재여서 가능한 일일까? 그렇지는 않다. 그가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대단한 노력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는 노력파이다. 일례로 2018년 테슬라의 첫 대중화에 성공한 모델 3의 양산을 시도할 때 생기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장 바닥에서 자면서 주당 120시간을 일했다. 주말도 없고 밤낮을 잊은 채 몇 시간 쪽잠을 잔 후 바로 일하고 다시 몇 시간 눈 붙인 후 또 일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그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과로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 당시에 제 두뇌의 신경세포들을 다 태워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회상했다.
이제는 정상적인 주당 80에서 90시간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것도 몸과 뇌가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는 주당 8시간이면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게는 양질의 수면이 매우 중요하다. 그는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자기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쉬지 않고 떠올라서 멈추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머릿속에 컴퓨터의 윈도우 화면들이 여러 개 켜져 있는 것 같아서 잠들기 힘들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자기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영원히 이 생각들을 끄지 못하면 자기는 어떻게 되겠냐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가 아무리 노력형 천재라고 해도 완전히 다른 분야에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는 숱한 기술적인 난관에 부닥치게 될 때마다 제1원칙 사고방식을 적용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왔다고 설명한다. 지금은 그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제1원칙 사고방식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의 기술 혁신의 원동력인 제1원칙 사고방식이란 무엇일까? 제1원칙 사고방식. 어떤 것을 알게 해주는 첫 번째 기초. 철학에서 제1원칙은 다른 명제 혹은 가정에서 유추할 수 없는 기초 명제 혹은 가정을 의미한다.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제1원칙은 어떤 것에 대해 알게 해주는 첫 번째 기초이다 라고 정의했다. 수학에서는 이를 공리 또는 공준이라고 한다. 이론적으로 제1원칙 사고방식은 계속 더 깊이 파고들어서 현상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사실만 남을 때까지 내려가라는 것이다. 르네 데카르트는 이 철학을 받아들여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실만 남을 때까지 체계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 라는 데카르트식 의문이라 불리는 방법으로 발전시켰다. 제1원칙 사고방식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사용한 접근 방식이다. 그러나 제1원칙 사고방식 철학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한 사람은 일론 머스크일지도 모른다. 그가 지금까지 창안한 독창적 아이디어들도 경이롭지만 실제 사업으로 실행해 성공한 사례들은 믿기 힘들 정도이다. 한 가지만 성공해도 대단한 업적이다. 전문가들조차 불가능하다고 비웃은 다수의 프로젝트를 그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제1원칙 사고방식을 적용해서 문제점들을 분석한 후 끌어낸 해결책을 실행에 옮긴 것뿐입니다. 이미 알려진 것들을 모방하기보다는 제1원칙에서 출발해 추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상 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은 남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약간만 바꿔서 반복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제1원칙 사고방식보다 쉽기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는 2013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제1원칙 사고방식에 관해서 설명했다. 제1원칙이란 세계를 바라보는 물리학적인 방법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들까지 분해해서 내려간 후에 거기서부터 추론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쓰면 훨씬 더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사람들은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가 너무 비싸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그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과거에 킬로와트 시당 가격이 $600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제1원칙을 따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터리의 성분이 되는 재료들이 무엇인가? 이 재료들의 시장 가격은 얼마인가? 배터리는 탄소, 니켈, 알루미늄, 폴리머, 철강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 재료별로 분리해서 런던 금속시장에서 구매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오, 이런. 킬로와트 시당 비용이 $80밖에 안 되네. 명백하게 당신은 이 재료들을 직접 사서 배터리 형태로 조립하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싸게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로켓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프로세스 역시 제1원칙 사고방식을 적용한 사례다. 그는 처음에는 화성 프로젝트를 위해서 로켓 강국인 러시아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로켓을 구입하려고 했다. 러시아를 몇 번 방문한 후에 로켓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로켓 구입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로켓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우주항공 등급의 알루미늄 합금, 티타늄, 구리, 탄소 섬유들이다. 이 재료들의 시장 가격을 대충 적용해 보고는 로켓의 재료비가 전체 가격의 3%에 불과한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직접 회사를 설립해 원재료들을 싼 값에 구입해 로켓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스페이스X의 탄생 배경이다. 그로부터 6년 후 로켓 발사 비용은 10분의 1로 낮추고도 로켓 발사의 성공에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 형태보다는 기능에 집중하는 사고방식. 제1원칙 사고방식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사람들은 기능보다는 형태를 최적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행 가방 발명 스토리가 완벽한 사례이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가방을 이용해왔다. 또한 바퀴가 달린 마차나 수레도 사용해왔다. 그러나 바퀴가 달린 여행 가방은 1970년이 돼서야 발명됐다. 어느 날 버나드 섀도는 공항에서 여행 가방을 질질 끌고 있었다. 그는 한 작업자가 바퀴 달린 수레 위에 무거운 기계를 올려서 굴리고 가는 것을 보고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을 발명했다. 이전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 종종 혁신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는 모두가 어떻게 더 보기 좋은 가방을 만들지 형태에 초점을 맞출 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운반할지 기능을 생각했던 것이다. 사람들의 모방하는 습성은 제1원칙 사고방식의 공통적인 장애물이다.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볼 때 기능을 투영하는 대신에 현재의 형태를 투영한다. 예를 들면 기술의 발전을 비판할 때 어떤 사람들은 묻는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어디에 있어? 실제로 우리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바로 비행기이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형태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기능은 간과한다. 낡은 간행과 이전의 형태는 종종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여진다. 일단 받아들여지면 창조성의 한계선을 긋게 된다. 이것이 점진적인 개선과 제1원칙 사고방식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다. 점진적 개선은 한계선 내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제1원칙 사고는 이전의 형태를 버리고 기능을 가장 앞에 그리고 중심에 두기를 요구한다. 이것이 스스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는 방식이다. 일론 머스크가 실천하던 제1원칙 사고방식은
이제 스페이스X나 테슬라 등에서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이자 DNA로 자리 잡았다. 이들 회사의 공통된 특징은 경쟁사보다 월등히 앞선 신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 제품에 적용하는 것이다. 인류의 미래 설계 프로젝트. 작고 아름답고 연약한 지구. 1960년대의 아폴로 미션은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달에 발을 디디게 했다. 달에 대한 수천 년의 신비가 풀린 순간이다. 하지만 아폴로 미션의 가장 큰 성취는 어쩌면 지구를 재발견한 것일지도 모른다. 1968년 12월 24일 달의 궤도 위에 있던 아폴로 8호의 우주 비행사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우주에서 갑자기 밝고 푸른색이 달의 지평선 위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다. 무척이나 아름다운 푸른공 모양의 지구가 달 표면 위로 떠오르고 있던 것이다. 비행사 윌리엄 앤더슨은 급히 컬러 필름을 찾아서 이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그 당시에 비행사들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자. 앤더스, 오마이갓, 저기 저 광경을 좀 봐. 지구가 올라오고 있어. 너무 예뻐. 보호만, 사진 찍지 마. 작업 스케줄이 없어. 앤더스, 짐, 컬러 필름 가지고 있어? 한 통 넘겨줄래? 로벨, 우와, 정말 굉장해. 이 사진은 후에 지출이라는 유명한 이름이 붙여졌다. 자연 사진작가 게일런 로웰은 이 사진을 지금까지 촬영된 가장 영향이 큰 환경사진이라고 선언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세상이라고 생각하던 지구가 우주에서 보면 작고 연약한 푸른 공에 불과하다는 것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터전인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했다. 이 사진은 지구보호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1977년 9월, 또 하나의 인상적인 지구 사진이 촬영됐다. 태양계와 그 바깥의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 발사한 보이저 1호가 1차 임무를 완수하고 태양계를 벗어나려던 참이었다. 천체 물리학자 칼 세이건의 부탁으로 나사는 보이저 1호에게 사진기를 돌려서 지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촬영하도록 지시했다. 그렇게 해서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지구의 사진이 촬영됐다. 사진 속의 지구는 사진기에 반사된 태양빛의 한 줄기 속에서 픽셀 하나보다도 작은 푸른 점으로 나타났다.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1994년 같은 이름으로 책을 출간했다. 인간의 우주 탐험은 미지의 우주에 대한 지식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것 못지않게 지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우리의 보금자리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외로이 떠있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작은 공 또는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하다. 인간이 이곳을 소중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인간이 지구에 가하는 환경 파괴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 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준 것이다. 지속가능 에너지 사회. 인간은 2600년까지 지구를 거대한 불덩어리로 만들 겁니다. 스티븐 호킹은 2017년 베이징의 한 콘퍼런스에서 과도한 에너지 소비는 불과 몇 세기 안에 지구를 거주 불가능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인류가 다른 행성에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는 기한이 100년밖에 없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는 기후변화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행동에 나섰다. 2015년 봄,
그는 테슬라 컨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화석연료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대체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을 혁명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궁극적 목표는 세계가 지속가능 에너지에 기반을 둔 사회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기자동차를 시작으로 가정, 도시, 지역사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도 100% 전기로 바꿀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자동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가정용으로 태양광 패널이 내장된 지붕 타일과 에너지 저장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용으로 대규모 에너지 저장 단지 건설에 필요한 인프라와 하드웨어 시스템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 그가 사용하고자 하는 전기는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100% 친환경 지속가능 에너지로 생산된다.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이산화탄소와 방사능 폐기물의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에너지를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신이라는 표현이 붙어서 마치 새로운 에너지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정확한 용어는 재생가능 에너지이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종종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재생가능 에너지와 지속가능 에너지는 에너지를 이해하는 관점의 차이다. 둘 다 태양, 바람, 비, 조류, 파도, 지열 등과 같은 에너지원에서 수집된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시간 개념상 사용 즉시 재생되는 에너지이고, 지속가능 에너지는 고갈될 위험이 없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은 에너지라는 뜻이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에너지의 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지속가능 에너지는 사회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용어의 정의는 다소 다르지만 친환경적이면서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가 사용할 에너지를 당겨 쓰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화석원료와 원자력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지속가능 에너지가 아니다.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지속가능 사회는 바로 지속가능 에너지에 기반을 둔다. 사실상 우리가 사는 지구 전체는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온도가 섭씨 영하 270도에 어둡고 얼어붙은 바위덩어리에 불과할 것이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활동은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화석 에너지도 결국 태양 에너지이다. 태양 에너지로 살아가던 동식물들이 땅속에 묻혀서 몇백만 년 동안 화석으로 응축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땅속에 있는 엄청난 양의 탄소를 단기간에 공기와 바다에 풀어놓는 것을 의미한다. 일론 머스크는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한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실험이다 라고 비판했다. 그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근본 원인은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화석연료 에너지 산업은 그동안 환경오염에 대한 의무조치 사항이 없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것과 똑같은 특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단체들이 적합한 환경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일론 머스크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미래를 굳게 믿고 있다. 화석연료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면 고갈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할 에너지가 없어져서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환경에 더 이상 나쁜 영향을 주기 전에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미국 전체의 에너지를 충족할 수 있을까?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네바다, 텍사스, 혹은 유타주의 작은 귀퉁이만 있으면 된다. 가로 세로 160km의 면적이면 충분하다. 미국 전역에 24시간 공급 가능한 에너지 저장 배터리 단지 규모로 가로 세로 1.6km의 면적만 있으면 된다. 지속가능 에너지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단지와 가정집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동시에 활용하고 또한 풍력, 지열, 수력 등의 에너지원을 함께 이용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산업과 자동차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이다. 이 두 가지 산업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론 머스크는 메이저 오일 회사들이 지속가능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늦추기 위해서 강하게 저항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전동화를 가장 중요한 첫 단계로 삼았다. 또한 가정용, 산업용, 지역사회용 태양광 발전 설비와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마스터 플랜.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은 하나하나가 모두 독창적이고 위험 부담이 큰 것들이다. 아마 그가 돈을 벌려고만 했다면 더 쉬운 사업을 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파악한 후 해결 방안들을 사업이라는 형태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가 지금 벌이고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원대한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구를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든다. 지구는 우주적 스케일에서 보면 하나의 푸른 점에 불과하다. 여기에 수십억 명의 사람과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다. 환경 파괴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 하루빨리 지속가능 에너지에 기반을 둔 사회를 정착시켜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가정, 도시, 국가 전체를 재생 가능 에너지 기반의 사회로 바꾸어야 한다. 둘째,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든다. 1억 년 이상 지구에서 활보하던 공룡이 순식간에 멸종됐다. 현생 인류가 탄생한 것은 불과 1만 년 전이다. 그 짧은 기간에 우리는 세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했다. 소행성의 충돌, 슈퍼바이러스의 전파, 화산 대폭발 등 다양한 인구 종말 시나리오가 있다. 인류의 전멸 가능성에 대비해서 다행성 종족이 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우주를 무대로 활동하는 종족이 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 단계가 화성의 거주지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 인공지능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앞으로 20년 이내에 사람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지능이 월등히 높은 슈퍼 인공지능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불멸하는 초지능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늦기 전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